저거 바깥 안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조국 벚꽃전 산책 구미 콘서트 사회를 맡은 구미에 살고 있는 청년 구미 남자 최진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교수님 입장할 때처럼 큰 박수가 오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멘트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생방송 중에는 진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사실 제가 큰 부담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회자 그리고 스펙이 너무 뛰어난 분들이 진행을 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이 제 말 한마디에 호응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탁하더라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콘서트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조국 교수님께 앞으로의 나아가는 길에 꽃길만 의미로 꽃다발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을 끄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멘트를 질질질 끄는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국 교수님 앞길에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꽃다발 증정을 할 텐데요. 오늘 대담자이신 김영건 전 의원님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스크린 내려오는 동안 우리 잠시만 교수님 잠시만 계셔주세요. 우리 꼬마 숙녀께서 또 꽃다발을 선수 준비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포토타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 저희가 구미에서는 좀 색다르게 명찰을 한번 귀엽게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달아드릴까요? 명찰 한번 우리 남은숙 이사님께서 명찰을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순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생긴 외모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았나, 미소가 이렇게 주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까? 네. 교수님께 격려와 환영의 의미를 담아 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형수 견임 교수님의 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낭송하실 시는 독립운동가 시문님의 그날이 오면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그날이 오면 시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덕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을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 개의 물을 끼어져 한 조각에 나도 깊어서 죽상해. 오히려 무슨 한이 나오니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주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하나님,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문을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부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콘서트 공간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서로 밀치지 말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서로를 좀 다치지 않게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녁에 6시에 비가 잡혔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오고 있어서 이메일을 못 쓰는데요. 아무튼 먼 길을 달려오신 우리 교수님께, 그리고 오늘 콘서트를 열어주신 교수님께 굽히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의미를 담아서 음악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축하 연주는 러시아 작곡가 레브 코간의 트럼펫 콘체르토 1번 연주입니다. 연주자는 구미 평일초등학교 5학년 이도윤 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장례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시작할 건데 자리 정돈을 하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을 드리고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오신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또 계속 들어오시기 때문에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전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을 모두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오픈 채팅방 검색창을 여셔서 더 구미 폴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 헤매고 있는 우리 동지분들이 있다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도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켜시고 검색창에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더 구미 폴업을 검색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앞뒤 좌우로 네, 도움을 요청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누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구미가 촌이다. 저 뭐 촌이라고 생각하지만 구미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미는 41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실 아십니까? 구미시의 평균 연령 40.8세로 올라가게 됐지만 전국 10위입니다. 젊은 도시 구미의 여러분들이 모아 계실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함께 입장하는데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조국 교수님의 친구이자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김영건 전 의원님을 토크 대담자로 모시고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할 텐데 박수 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함성 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토크 대담자 김영건 전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랑 부족해서 부탁하겠습니다. 네. 저희 의원님께서 당황하셨어요. 쑥스러움이 많으셔가지고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타임인데요. 네. 저기 제가 명찰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두 분이 친구라서 조국 친구 김영건 친구 조국 좀 귀염귀염하고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늘 애잔한 마음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조국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 말씀을 시켜주지 않으십니다. 그 드라마 실업인가? 네. 보면 산에 다 거기가 거기지. 얼굴이랑 그런 그런 대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이 말을 좀 하고 왔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김영건 친구 조국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는요, 여기서 조국을 모르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래도 조국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국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대화를 이제 방에서 텔레비전에서 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책 중심으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일단 책 얘기 좀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직접 그냥 말씀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전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지나 아까 소개한 안내한 그 방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 택해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고민은 전에 또 어떤 적이 있나요? 10년 전 정도에 박정희 대통령 생각 안 날 때 한번 드릴게요. 대통령 생각은 박정희 박정희 오래 생각합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군요. 네, 해봤습니다. 일부러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갔었습니다. 전에 의상 한번 오신 적 있죠?
네, 갔죠. 네. 그때 정경심 여사가 같이 왔어요. 저 차를 태워다 주셨죠. 그죠? 그 전준 교수가 당시 근처 영주에 교수하고 있어서 차를 태워주고 가기도 하고 제가 기억이 좀 불분명한데 김영건 그 당시 김영건 의원 당시에 한우 의성의 한우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사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강의 내용을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201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가서 그때는 이제 정확한 제목은 기억은 안 나는데 2012년 시점이 학부들 생각해 보시면 모두가 좀 우울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울해고 이래서 지금 당시 시점에 우리 사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건지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이 힘을 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강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한우 얻어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이 북콘서트에 집중해서 내용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때 뭔 얘기 했는지 그때 조고 왔었어, 내가 갔었어, 그것만 기억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합시다. 정경진 여사가 재판이 이제 끝났죠. 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좀 났고 하나는 다시 6월 정도에 시작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남았습니다. 2심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하나 확정된 게 4년 받은 거였습니다. 그럼 그때 한참 얘기되는 펀드 이렇게 돈 그건 다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까먹으실 가능성이 많은데 2019년 8월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고 전체 언론에 도배됐던 게 조국 펀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펀드를 이용해서 전국의 도로교통망의 전멸기 사업을 제가 다 서울 지하철에 무슨 또 신호등을 펀드가 했다. 그래서 1년 폭으로 1년 전체가 도배되는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저도 그렇고 정경수 교수도 기소된 적이 없었고요. 저는 아예 그 자체가 기소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정 교수 같은 경우도 그 판결 2심 판결문에 명시했지만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2심 판결문에 적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언론에 났던 권영애 변호사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 시점에 그 두 분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선봉에 가서 그 사모펀드가 조국의 권력형 비리 정치 자금의 원천이다라고 지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제 아는 잘하는 친구들이 그 당시에 그 친구들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보고 조국가 이럴 줄 몰랐다. 누가 사모펀드에서 돈을 이렇게 모았냐라고 얘기를 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씁쓸한 경험이었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애들 딸내미는 표창장, 아들내미는 인턴 증명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유죄가 확정되고 일부는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펀드는 기소도 안 되고 저는 기소 안 됐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그것은 안 건데 그러면 그 표창장, 인턴 그거 가지고 사는 공사표창장 제가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불안하고요. 그런 판결을 존중하고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 변호인단과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 소명이나 현역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평생 법을 공부하고 다니신 사람으로서 확정된 판결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이 책에 보면 베리카나의 형벌의 잔혹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 교수는 어디 계십니까? 서울구치소에 지금 한 2년 반 정도 있는 상태고요. 혐의의 한 70 이상 수를 복역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 있고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2번에 걸친 요추와 흉추 수술을 2번에 했는데 재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집행정지가 불어되어서 다시 들어갔고 최근에 한 번 더 신청했는데 다시 불어되어가지고 독방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형집행정지라는 게 몸이 안 좋거나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받고 나온다 하더라도 몸을 치료하면 다시 들어가서 그거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형집행정지는 사면도 복근도 가석방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 달 병원에 있었으면 그 한 달 나와 있은 만큼 복역을 좋아하는 겁니다. 한 달 깎아달라고 아니고 그다음에 한 달을 나와서 수술을 하고 뭐 재활치료를 하면 그 비용을 개인이 묻니다. 국가가 묻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나와서 수술하고 재활할 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목방을 써야 되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고 그 나와 있는 그 기간 동안은 형기 사직이 안 되기 때문에 석방일이 당연히 이루어지죠. 면회는 언제 갔다 오셨어요? 최근 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구미대에 오늘은 그러면 정 교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면 코멘트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어본 김에 지금 조민양의 학교 있습니다. 딸내미는 이제 의사생활 하다가 부산대 의정원에서 취소 결정이 나고 그에 대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가 원안소송 1심에서 부산대 결정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부산대 차원에서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조사위원회의 결정은 뭐냐면 표창장이 입학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조민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건 아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결정문이 나와 있었는데 부산의 행정법원은 그렇지만 여하튼 그 표창장이 위조라고 판정이 났음을 그 자체로 취소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의사면허는 박탈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입학 문제 취소 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의사면허를 취소합니다. 현재는 원래는 이제 그 모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근무를 할 때마다 그 희한한 유튜버, 그 희한한 언론에서 병원에 찾아와서 괴롭히고 그 병원 앞에서 집회하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지금은 그 사표를 내고 무보수로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조용한 시골에 가서 그 지역을 돌면서 그 의사 좀 부족한 걸 가서 봉사활동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뭐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해야 한다가 지금 연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의학문제학원 다닐 동안 공부 글쎄 없이 정신 없었고 공부만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19년 이후에는 뭐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나가지고 본인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봉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행도 하고 놀고 그러니 좀 그렇습니다. 말롱도 좀 부리고 재밌게 즐겁게 놀아라, 쉬어라, 충분히 쉬어도 된다, 천천히 가도 된다, 1년 이상 쉬고 놀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 정도 돈은 걔도 돈 벌어놓은 월급을 받아놓은 게 있고 저도 아빠로서 그 용돈도 주면 되고요.
걔가 이제 모 언론사 대상으로 손해배상 해가지고 손해배상 돈 뭐 700만 원이니까 그게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씩씩하던데 박수 한번 쳐주죠.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조국 교수 신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건데 무슨 이놈의 집은 식구마다 안부를 다 물어야 돼요. 자, 분위기 좀 바꿔가지고 요즘 롯데가 왜 그래요 도대체? 아니 뭐 여기 구미에 오신 분들은 제 추측으로는 삼성 팬들이 많으실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안 합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 합니다만은 롯데 관련해서는 롯데 팬들은 다 롯데 팬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92년에 우승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을 못 해봤고, 근데 기아 타이거스나 삼성 라이온즈는 우승을 도대체 몇 번 했는지 저도 세보지를 못하는데 92년 이후에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는 그 롯데 팬들 친구들하고는 제가 농반 진반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남북통일하고 롯데 우승하고 어느 게 먼저일까? 남북통일이 먼저라고. 그럼 이거 30년이 흘렀으니까요. 30년 동안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 이러는데 어제 물론 기아에게 졌습니다만 9연승을 했고 오늘 6시 반에 하지 않습니까? 아니 꿈이 온다면서 그것까지 챙겨봤어요. 시청했습니다. 아, 그때문에 졌습니까? 롯데가 달라진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어설픈 뭐 아마추어 팬으로 그 투수 진영이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투수 코치가 배용수 코치라고 투수 코치가 새로 들어오셨고 수비진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롯데가 우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뭡니까? 지금 시즌 아웃을 해요. 지금 시즌 아웃. 그럼 일단 바로 1등이지. 이 책에 혹시 아는 사람? 누구는 자기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삼루타를 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라고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얘기한 거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실은 그 미식축구 코치인데 야구에 빗대어서 했던 말인데요. 그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 좀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을 넣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경쟁 사회다, 공정한 경쟁이다 합니다만 사실 공정 경쟁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의 재력, 능력, 네트워크, 뭐 등등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출발이 쉽지 않은데 많은 경우 자기가 그 예를 3루에 이미 와 있는데 자기가 3루타를 쳐서 3루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재벌집 아들과 그냥 보통의 서민의 아들과 이게 그 타석에 섰을 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 좌파께서는 몇 루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태어날 때 한 2루 정도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재벌의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3루에 태어나진 않은 것 같고 저희 부모님이 교사셨습니다. 그 옛날 시점에 교사는 상당히 안정적 직업이었거든요. 옛날을 생각해보시면 90년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시점에 상당히 안정적 직업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한 2루 정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저의 그 출발에서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그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오기도 하고 나름 의미심장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는 몇 루에서 태어났을까 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적어도 1루 이상에서는 태어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그때 클 때 사실은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 던져놓고 마음껏 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됐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는 물을 퍼놔야 되니까 국물에 물을 길러야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여자친구들 중에는 아이들을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못 느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실은 다 출세한 사람들이 다 그 어느 루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 가고 출세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사회적인 그런 책무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민이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 아버지를 청렴한 논리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건 나빠다 이랬더니 근데 청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논리주의한 거하고 논리주의 거는 청렴한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 그러면 처음에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국은 청교도주의적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고 하면 본인은 알지 모르겠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들어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친구들은 조국을 안 좋아했어요. 왜? 그래도 친구가 청와대에 가서 수석까지 하고 그러면 전화를 하면 전화도 한 통 받고 살다가 보면은 꼭 도움을 안 받더라도 한 번쯤 연락해보고 싶은 그런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전화도 안 받았어요. 전화. 네. 미안합니다. 하면 이제 청와대에서 월화수목금 새벽에 이제 실려간다 실려온다 그러는데 새벽에 관용차가 옵니다. 그럼 새벽에 실려가서 일하고서 밤에 들어오고 일요일로 근무하거든요. 딱 이제 사무실로 청와대 딱 들어가는 순간 제 개인 폰을 딱 사실상 안 쓰고 관용폰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해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받았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조심해야 될 게 따로 통화를 하고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를 들지 몰라서 일부러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해서 원망을 많이 들었죠. 청와대가 비서진들까지 거기 들어가면 사실 고역입니다. 엄청 바쁘고 자기 시간도 없고 그런데 지금 그 비서진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6시만 땡 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 아까 박정희 생각 방문하셨다고 한번 얘기했는데 구미에 김재규 생가가 있는 거 아세요? 알고는 있는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알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어요? 구미 상무동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고 마주보는 건너 쪽에 선산읍에 김재규 생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같이 살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일했는데 결말은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당연히 그 보수 쪽에서는 김재규를 그 박정희 시해범이니까 좋아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런데 당시 민주화 운동 쪽에서도 김재규에 대한 관심이나 평가는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재규
문제규의 총탄이 사실상 유신을 끝장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유신을 끝장낸 것이 민주화 운동 세력의 공로여야 한다고 하면 그 안고를 문제가 빼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양쪽에서 다 쳐다보지 않는 비문의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해봤고요. 김정일 인물 자체에 대해서 혁명가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또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다른 쪽은 시해범, 대통령 시해범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있고 우리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통의 시민들에게 잊혀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뭐 사실 생각은 많이 못 해봤는데 1979년 시점을 거꾸로 돌아보게 되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은 유신 체제의 폭압 상태에서 거의 이제 바닥으로 가라앉아지거나 지화된 상태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제 기억에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이런 말을 법정에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일종의 굳이 말하면 뭐 혼자 테러리스트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만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언젠가 우연하게 한번 최우진술이 육성으로 남겨져 있어요.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그거를 들어보면서 이제 육성을 들으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권해 같은 게 좀 느껴지는 듯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자꾸 좀 남아있어요. 혹시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십시오. 이제 조국의 소개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을 조국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그 책방 점원을 했어요. 그분 내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십니다. 그거를 초대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지 아직 못했습니다. 개봉이 5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보지 못했고 그런 에피소드가 소개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본 사람들한테 기사를 통해서 보았는데 오셨던 사람으로 감사하고 성스럽습니다. 소주는 안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저는 뭐 맥주 빼고 다 좋아합니다. 그래도 언제 한번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까? 뭐 해야죠. 지금 이제 상황이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방문하면 무슨 일을 했느니 또 뭐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고 이상하게 왜곡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정하게 제가 매듭이 되면 인사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유인 신분이 돼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봤고요. 뭐 가시고 안 가시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알려주는데 자유인 신분은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본격적으로 3회를 넘어가겠습니다. 책은 일단 다 사셨습니까? 네. 혹시 안 산 분 손 들어주세요. 이게 책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강연을 들어봐야 기억도 안 나고 그 책 집에 있다.
누구한테 주는 거. 주는 거. 네. 자, 다른 데서 책 얘기를 쭉 하시면서 순서대로 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곳마다 주제가 달랐고 주최하는 쪽마다 책 중에 부각시키고 싶었던 부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폐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영국 사람이죠, 그죠? 예, 예.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폐인의 사회권에 관해서 우선 말씀을 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사회권이라는 게 우리가 인권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인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권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고문 안 받는다, 안 잡혀간다, 불법적으로 감금 안 당한다, 이런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권위주의 정권 때, 군사독재 정권 때 그냥 무관심으로 잡혀와서 고문당하고 맞고 이게 허다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제 정책 민주화되고 난 뒤에 여기 계신 분들, 청소년 같은 경우도 그런 건 절대 못 참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와서 무고하게 때린다, 내 가방 뒤진다, 고문한다,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참지 않겠죠. 저희가 대학생 때 같은 경우는 대학교 그 전문 입구에서 여학생들 핸드백 다 뒤졌습니다. 다 열어줬고 우리 몸들 다 뒤졌습니다. 그때 그런 시대는 끝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할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하는 걸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또 진보를. 어떤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을 조롱한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죠. 그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사람들이 고문 안 당할 자유가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정책 민주화가 되는데 그걸 자유권이 보장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의 자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MBC 같은 경우 날리면 보도하니까 비행기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고 최근에 며칠 전에 발표했던 언론 자유지수가 그 이전보다 몇 단계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언론사 자체를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인권이 뭐냐면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그게 뭐냐 하면 근로시간 문제, 복지 문제, 임금 문제,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는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은 국가가 내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투자 뛰어서 알바해서 모아가지고 집 사고 뭐 복지 같은 경우 내 애들 학비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사회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회적 권리가 있다는 거고 그게 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상 최초로 주장한 건데 지금 우리 집값 때문에 난리였지 않습니까?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로 막 시민들이 불만을 토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평생 집 안 사고 소유하지 않고 살거든요. 국민들의 70~80%가 국가가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에 살고 따라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안 모읍니다. 그럼 그렇게 해결되면 우리가 집값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안 모으니까 그 돈으로 딴 데 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들이 월급에서 바로 세금을 내건 이 물을 살 때도 간접세가 나고 술 마실 때도 세금이 나갑니다. 그 세금이 어디에 지금 국고에 쌓일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어디 쓸 것인가에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요구할 게 아니고 나라님이 알아서 어디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권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근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 학자금 독일은 그 등록금이 거의 공짜입니다. 대학을 거의 공짜로 다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쓰는 거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거의 다 장기 임대주택에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야 됩니다.
즉 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관련해서 민생, 노동, 복지에 관해서 주권자 국민이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사회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로 자유권에 주목을 했는데 페인이가 분이 책을 보니까 책 보기 전에 몰랐고요. 민중의 고단한 삶을 주목하면서 그 경제적인 걸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쭉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이제 영국 출신으로 미국에 와서 미국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당시에도 이제 미국 혁명, 영국 혁명하는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제군주를 파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출직, 즉 대의민주주의를 확보할 것인가 이걸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 그 페인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개혁 사상 중에 사회 개혁 사상이 있는데 그 당시도 과부가 많았겠죠. 과부에게 지금식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소득을 다 줘야 된다. 전쟁 치르고 왔는 군인들이 있겠죠. 군인들 직업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만 하다 왔으니까. 이 사람들에도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당시 기본소득까지 하나는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특히 어려운 자들에게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놀라운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4가지죠. 14가지 아주 구체적인 사회 대개혁에 관한 사항들을 열거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요즘식으로 해석하라면 아동 육아수당, 그러니까 해직수당, 뭐 이런 수당들이 당시에 다 벌써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야 정말 뛰어난 앞서 나가는 철학자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양반도 빨갱이 취급받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뭐 이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를 방문하고 사회권을 강조하는 사회권,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이게 지금 갑자기 연결이 되면서 조선노동당을 가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시점에도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후대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페인의 그 사회개혁 14개 개혁 사상이 전 세계로 다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사실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회권 얘기를 주장한 사람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게 되면 뭐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이런 게 다 페인의 사회권 사상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고 모두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정말 필요한 민중들의 그 삶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얘기하게 되면은 빨갱이라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빨갱이라고 그러더라도 너무 쫄지 마세요. 지금 혹시 지금 당연한 것으로 경북에서 관철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의무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무상급식 지금 각 학교마다 다 먹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 예외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맨 처음에 제시했던 분이 그 김상권 경제부총리 그 이전에 교육감이셨는데 그때 무상급식 논쟁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상급식, 의무급식 주장할 때, 백분 토론, 심장 토론할 때 계속 빨갱이 사상이라고 어떻게 애들한테 공짜밥을 주냐고 그거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제 그 돈을 세금을 애들 밥 먹이는데 공짜로 주면 나태해진다. 또 돈이 헛되이 쓰인다. 라고 맹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무상급식 전국에 다 실현됐습니다. 나라 안 망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권이 실현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권 못지않게 사회권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 더 보편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책에 보니까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기본소득을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얘기 잠깐.
룰라 대통령이 뭐 브라질 대통령인데 이제 이렇게 최근에 보면 다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해외 특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원래 대통령도 했다가 그다음 대통령 당 상황에서 나중에 대통령 그만뒀는데 그냥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검찰 그쪽은 이제 치안 판사라고 부르는데 그 뇌물 부패로 룰라를 구속 기소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오래 있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가지고 요번에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역전의 인물인데 그 룰라가 그 맨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본소득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브라질 모든 사람에게 그 돈을 쫙 나눠주는 겁니다. 그때 난리 났겠죠.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브라질 망한다, 국민들이 일 안 한다 그랬는데 그 룰라의 기본소득 정책으로 돈을 쭉 다 동일하게 나눠줌으로써 그 브라질 국민의 복지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 외에 경제 발전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거 돈 주면 좋았겠죠. 그리고 뭐 복지가 좋아졌다는 것 외에 그걸 받고 그거를 쓸 거 아닙니까? 소비를 함으로써 내수가 살아나가지고 룰라 집권 시기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에피소드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룰라가 이제 그 기본소득 정책을 하면서 같이 나눠주는데 가구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딱 조건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주지 말고 아내한테 주는 겁니다. 이유는 좀 신기하게 될 건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브라질의 남성들이 뭐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기본소득 계좌를 아내, 주부도 가면 그 주부가 경제권을 쥐고 애 챙기고 남편한테 용돈 주고 뭐 이렇게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가정경제나 가정복지, 아동복지에 기여해서 뿐만 아니라 브라질 경제가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정책이 매우 섬세해요. 아까 그 설명하신 내용은 소득주도 성장을 풀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역시 그 청와대 수석이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이 지급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고 올바른 정책이었다라는 평가는 저는 룰라가 감옥 갔다가 와서도 재선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찍었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페더럴리스트 페고 그거 얘기하면서 사회적 전제 다수의 전제. 다수의 전제 말이 좀 어렵죠. 다수의 독재라는 뜻입니다. 예, 다수의 전행, 다수의 독재. 그 설명을 해주시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수의 지배를 생각합니다. 그럼 독재자가 있다. 그러면 전제군주가 있다. 그럼 소수자죠. 매우 한 사람이 전제군주란 한 사람이 독재자라는 뭐 군부 독재건 군주주의 정권이건 한 사람 또는 소수 그룹이 권력과 경제적 부를 쥐고 다수자 국민을 억누르는 상황을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뒤집어 엎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대의민주주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외국은 뭐 그 절대군주의 있는 경우는 빼고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70년대, 60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중에 제가 의석수를 까먹었습니다만 4분의 1인가 3분의 1을 우리가 못 뽑았습니다. 잠실 체육관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었죠. 유정이란 말을 아마 그 젊은 분들 전혀 모르실 건데 국회의원 자체를 3분의 우리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그냥 대통령이 지명했어요. 네.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3분의 1을 지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건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수의 지배가 투표를 통해서 다수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페더럴리스트라는 미국 혁명의 이론가들, 혁명가들이고 한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영국과 싸웠습니다. 영국의 절대군주와 싸워서 미국 식민지 해방 투쟁을 하고 영국을 쫓아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를 자기 대표자로 뽑았습니다. 그건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근데 이 페더럴리스트, 연방주의자란 책들의 설명적 의의는 그와 동시에 두 번째 지금 얘기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대표자를 뽑는다. 그 대표자가 우리 세상을 운영한다라는 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그것만 있다면 그 우리가 뽑아낸 다수자가 이제 그 영어로는 티러니, 그래서 전제, 전행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바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수자 국회의원을 뽑으면 51%만 얻으면 한석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51% 이기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표 51%가 100을 운영하죠. 51을 얻은 사람이 100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 우리 지배하는 것보다 낫죠. 51% 지배한 사람이 그래도 지배하니까. 하지만 페더럴리스트들의 고민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 우리가 대표를 뽑는 그런 과정과 절차에 전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종교적 소수자들이 있어요. 미국은 영국에서 종교적으로 억압받으니까 일로 왔으니까 종교적 소수자들, 또는 성적 소수자들, 국적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등등등등 이런 소수자들, 또 아동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대의제 시스템 안에서 자기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소수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동은 투표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성적 소수자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들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 페더럴리스트, 연방주의자들의 또한 독창적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제, 귀족 중심의 정치, 이것을 타파해서 시민 다수의 민주주의, 그렇게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된 집단이 나머지 49%, 그 절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합제하면은 이 소수의 사람들은 늘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목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 민주당 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의 권리가 좀 보장돼야 하겠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사회경제적 소수자나 문화적 소수자 외에도 사실은 경북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경북 지역 내에서는 뭐 김영건 의원이든 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다 또는 뭐 정의당이다 진보당이다 민주당 여러 이제 넓은 의미에서 진보민주계열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경북이라는 정치적 지형 또 인구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아무리 해도 뭐 사실 51%를 못 얻는다. 이게 이런 체제가 옳은 거냐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대표자를 뽑는데 지금은 51%가 무조건 다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0이 된단 말이냐. 49가 0이 되는 게 맞나? 이거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고, 페더럴리스트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도 설계를 한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영국이 지배해서 식민지였는데 영국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계획서가 그 페더럴리스트라는 책입니다. 그 나라를 백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백지는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던 또는 뭐 선거법을 개정하던 헌법 또는 법률을 개정할 때 지금 경북 상황 같은 경우 이거는 정한 거 아니야? 영구적으로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제도를 설계를 다시 바꿀 건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던지는 거죠. 박수 한번 좀 주죠.
책 내용을 다 못한 것 같아요. 네. 예링의 사법살인이 맞죠? 그 예링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아주 뭐 유명한 대표적인 법학자고 대학교 들어오면 법대든 로스쿨든 간에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다 봐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뭐 읽어야 될 100대 고전에 꼭 들어간 책이고 근데 대부분 안 보거든요. 실제 저는 이제 전공자다 보니까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제가 농반 진반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것, 덕고전도 마찬가지고 고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 들어는 받고 읽으라고 권장도 하는데 실제로 안 읽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게 옛날 책이라서 읽으면 지금 시기에 우리 시기에 구어체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해설도 이렇게 친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책 받다가 손을 떼는데 다시 이제 김영건 의원이 질문하신 걸로 돌아가자면 예링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최고의 철학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보수적인 느낌을 갖죠. 독일이니까. 그런데 맹렬하게 사법살인이라는 것을 비난합니다. 사법살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뭐냐면 그냥 사람 죽이는 어떤 살인범이 사람 죽인다 이런 거 말고 재판부가 오판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 가장 나쁜 거다. 라고 그게 당시 뭐 18세기 독일에 많이 썼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고디주의 정권 때 수많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사형 선고 당해서 죽었거든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판결 선고 나자 몇 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했고 그걸 고디주의 정권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어떤 야만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게 요즘에 개명천지에 일어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만 딱 제가 말씀드리자면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서울시 화교 공무원 사건이라고 적으시면 나옵니다. 최근 사건입니다. 유우성 씨라는 분이 화교 출신인데 서울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내려와서 한국에 안착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됐는데 여동생이 또 월남해가지고 안착했습니다. 근데 간첩으로 찍힙니다. 근데 이제 막 검찰과 국정원이 막 압박을 해가지고 간첩으로 만들어 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제 뭐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냐 안 만났냐 하는데 안 만난다 이렇게 된 거죠. 간첩 안 만났다 했는데 국정원이 중국 정부의 서류를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간첩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폭로가 됩니다. 다 무죄 판결 났습니다. 이게 개명천지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렸던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우성 씨를 기소했던 이시원 검사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관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법률의 수호장 파수꾼이 법률의 살인자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법률의 파괴자가 된다. 이런 일이 흔히 발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이 그 누구더라? 캄비세스 왕.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기죠. 그렇죠. 그 죄인분 이제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제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림이 두 장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사람의 이 가죽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그 벗김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법살인 부패한 판사입니다. 이란 페르시아에. 그다음에 그 피를 벗겨서 여러 의자에 가죽으로 씌웁니다. 인피를 씌웁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 하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판사로 임명합니다. 근데 그 새로 임명된 판사가 누구냐? 죽은 그 판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죽으로 벗겨 있는 그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라 라는 그 유명한 그 왕이 그렇게 하니까 느낌이 오시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나도 가죽이 벗겨져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판사는 그냥 정말로 왜 가죽이 벗겨져서 이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경고한 그 유명한 그림인데 예링도 사법살인이 너무 중대하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사람 죽이는 것도 물론 잘못이죠. 근데 법을 집행한 사람이 사실상 사법살인을 하는 것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가지 얘기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하나만 짧게 더 하자면 과거에 유서대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목된 사건인데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운동권이 사람을 자살하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유서를 대신 썼다. 다 그게 가짜라는 게 확인되죠. 그래서 다 무죄 판결 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유서를 대필했다고 유죄 판결 확정이 되었던 그 강기훈 씨는 간암에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하십니다. 근데 그때 기소했던 검사, 유죄 판결 확정 내렸던 판사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1712번 흰색 스포티지 차량 차종 빼달랍니다. 그 강기훈 씨는 저는 아는데요. 사실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을 당시에 법을 해석하고 집행했던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는 이 책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정말 인피를 먹게 할 것 같습니다. 인피를 먹히고 그 아들에게 그 의자에 앉아서 판결을 하게 하는 그 행위가 어쩌면 매우 장례이긴 하지만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들을 보면서 사법살인에 관해서 조 교수의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최근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왜 영장을 청구하고 그냥 영장이 이게 뭐 자판기입니까? 청구하면 나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자유권, 사회권 이런 흐름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법조계 내에서 체포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사람 몸 아닙니까? 잡아넣는 겁니다. 이 경우는 영장실질심사제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민주화 이후로 도입되어가지고 물론 그 권위주의 정권 때는 구속영장도 자판기였습니다. 검사가 신청하면 거의 다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나의 몸, 이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참을 수 없게 되니까 그게 분노가 일면서 제도화된 게 영장실질심사제고 지금은 영장 청구했는데 그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해가지고 기각한다. 언론 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발부되고 어떤 경우는 기각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은 뭐냐면 우리 집, 자동차 안에 물건 가져가는 거라서 그 우리나라 제도를 설계했던 그 사람들은 이건 사람 몸도 아닌데 몸을 가두는 것도 아닌데 집에 있는 물건 칼을 들고 오고 마약 들고 오는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기관이 그냥 자유롭게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쭉 유지됐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게 그 자판기처럼 그 압수수색 문제가 많이 발부가 됐습니다. 아주. 근데 이 문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우리의 이신의 자유 외에도 집만 압수수색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자체를 이 하나만 가져가게 되면 집도 압수수색할 필요 없을 정도일 겁니다. 이것도 막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화가 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데 대해서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가지고 며칠 전에 법원 주체로 이 압수수색 경우에 있어서도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 원칙은 미결 상태의 국금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미결 상태의 구금도 확정되지 않는 형인데 자유권을 박탈하는 거니까,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거니까 당연히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게 그동안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수사가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한다는 것,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이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 때, 군사 정권 때 같은 경우는 법이 필요 없어요. 주먹이 먼저고 총칼이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쏘고 이런 고문하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일단은 끝났습니다. 지금 검찰, 경찰도 사람을 때리다가 큰일 납니다. 그 시대는 끝났는데 이제 비법률적, 초법률적 국가폭력의 시대는 일단 끝났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폭력, 주먹은 아니고 고문은 아닌데 국가형벌권은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법률에 따른 강력한 형벌권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고, 그 형벌권을 한국의 경우에 검찰에게 거의 몰아준 상태라고 합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한국 검찰입니다. 과거 이제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하고 OECD에서 가장 강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하면 검찰은 우리가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네. 한 번도. 그리고 우리가 법원도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방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선출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대의민주주의 생각합니다. 검찰 부분을 그 사람들은 고시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은 대부분 친미고 미국을 승화하고 미국 민주주의를 얘기하니까 미국은 검사장을 선거로 뽑습니다. 검사장을 지금 우리식 개념은 검사장이라고 하는 검사장을 선거로 뽑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회의원 후보 외에 검사장 후보가 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판사도 일부 영역을 물론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연방대법원은 물론 선거를 안 뽑는데 통상 우리가 말하는 판사는 선거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와 기소 재판을 시민들이 선거로 일정 시점 뒤에는 표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 걸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완철되고 안착되었다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검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보통 시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의 서구 민주주의의 대표라고 하고 있는 미국은 검사장을 선거를 뽑아요. 그래서 그 검사장이 나와서 유세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고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넓은 의미에서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거로도 심판 못해. 우리는 그냥 수사와 기소와 재판의 대상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통제한다고 생각을 못하죠. 제도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데.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될 게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은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조치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검찰이든 법원이든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그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걸 잘못한 거죠. 그러면 쉽지만 마치고요. 교수님이 꼭 다루고 싶다고 얘기했던 얘기 중에 추천 민주주의,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책에 있으니까 그건 책 좀 봐야 되겠네요. 추천 민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천 민주주의 더 황당해 하실 건데 우리가 이제 아테네 얘기가 제 책에 나옵니다. 그 민주주의의 원형이 아테네인데 고대 아테네인데 고대 아테네에서는 배심원, 재판 배심원도 추첨으로 뽑고요. 지금 우리 배심제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배심원 말고 우리가 말한 행정부, 행정관들도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잘 믿기지 않을 건데 추첨으로 그 고대 아테네 시민들하고 여기 계신 시민들하고 지적 수준, 교육 수준 누가 높겠습니까? 여기다가 100배, 1000배 높을 겁니다. 고대 아테네 그 상황의 시민들이 자기의 대표자를 뽑고 나라 운영할 때 이걸 아주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대표자를 투표란 거 외에 추첨을 통해서 뽑고 그 사람이 지배하도록 했어요. 물론 지금 이게 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공상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나라든 정당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우리의 21세기 대한민국의 수준, 시민들의 수준이 그때에 비하면 엄청 높은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여기서 추천 뽑아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막 뽑아서 돈 들이고 선거하고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뽑은 분이 있는데 여기서 뽑아서 번갈아 하는 거 하고 약간 황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아테네는 그걸 직접 실험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안 하다가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 교육제도 중에는 그 대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추첨해서 뽑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나라. 그리고 책에 보면은 배운 자의 학식보다 평범한 사람의 상식이 실수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게 이제 추천민주주의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개념을 어느 누구도 지배하지 않거나 지배받지 않거나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고 나와 똑같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정신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을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왜냐 그러면 국가의 계약의 주체는 시민이니까 그런 정신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지 엘리트 지배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교수님한테 물어보겠다고 얘기했던 건데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교수고요. 저는 재판이 계속 되면서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사표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소가 된 상태에서 사표를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강의는 못하고 적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월급은 지금 제가 계산해봐야 되는데 10%인가 20%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별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이걸로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적은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제 1심재판에서 저희 딸이 부산대 의료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민정수석되고 이어받았다. 앞에 거는 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민정수석되고 이어받은 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제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로 저를 징계할 가능성이 있는데 징계하면 그 역시 다투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온갖 성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맨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재판을 하고 이런 절차를 정리하기 참 힘들거든요. 제가 법을 했지만 이제 횟수로 5년차가 되다 보니까 호흡이 조금 길어진 것 같고 또 상처에 굳은 살도 생기다 보니까 조금 그걸 그 이전보다는 그 마음에 이런 거 징계하면 소송해야지 이런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법학 교수이긴 한데 소정에 지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 신분도 상실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 경우 소송을 통해서 저는 제가 지금 시점에 학교 돌아간다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려고 했지만 저는 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딸이 받았던 장학금을 연장해 받은 것이 제가 불법이라고 하면 저 당시 민정수석 때 일이거든요.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끝까지 다툴 생각입니다. personal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오늘 소개가 된 복고전 산책도 법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로스쿨이란 제도 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봉쇄된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당시에도 총선에 출마하라라는 요구가 여기서 많았고 그런데 그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버티다 선거 안 나가려고 장관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거에 나가면 학교를 그만둬야 됩니다. 법상. 그래서 정말 학교로 들어가서 학문을 계속하고 그 일을 천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제 학교로 돌아갈 학교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출마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 한 명의 시민으로 사는 것도 인생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 출마하십시오. 이런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3월 9일 이후로 책을 안 봤습니다. 책을 안 받고 1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싹 다 봤습니다. 나봤는데 책을 보면서 당연히 좋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다른 아픔, 시련을 겪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시는 그
그 인간의 어깨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진리십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만일 정말 힘든 고난을 나에게 준다면 나에게 뭔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에게 대화를 거는 거다 라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신이 조국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라고 뭐 저는 제 자신과 제 가족 아까림하고 하느라고 그 신과에 대한 못해만 입장 지적이 되면 제가 저는 이제 뭐 민정수석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교수직도 뭐 자의만 타의만으로 저는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좀 통상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멋져 보이고 잘나 보이고 높아 보이는 지위, 자리, 자격증 뭐 이런 것들 다 없어지는 거죠. 다 놓자. 그런 상태에서 뭐 그냥 허벌판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럼 그때대로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끝에 순서로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 한번 걸어보시죠. 저는 구미는 뭐 오래전에 10년 전에 왔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사실 10년 만에 약 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구미하고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계신 시민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무겁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는 일체 외부 활동을 안 했는데 아직 현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책을 내놓고 원래 독자와의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출판사에서 해달라고 그런 거를 재판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다가 이번 기회에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원래는 오마이북스에서 책을 냈고 오마이북스에 주최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 친구 김영건이 이제 옛날에 한우 먹여준 걸 그때 먹여줬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저한테 한우를 보내줍니다. 보내왔습니다. 한우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친구 김영건보다 김영건의 부인 임미애 위원을 한 10배쯤 더 좋아하기도 하고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김 의원님은 뭐 제 친구 김영건의 부인이라는 거 외에 저하고는 과거 이제 민주당에서 문재인 당대표께서 혁신위원회 만드셨을 때 저하고 혁신위원으로 1년 이상 같이 호흡을 맞췄고요. 그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그때 호흡을 맞춰보니까 제 친구 김영건보다 10배쯤 나은 것 같아요. 난 나만 아는 줄 알고 이게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그래도 제가 가장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소고기는요 사실은 제가 아무나한테 보내지 않고요 되게 애잔한 마음이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 가 있고 연결은 다가오는데 소문에다 먹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빨리 그만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보시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장관님의 안위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북궁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나게 마음 보탭니다. 함께 조금 더 힘내주세요. 꿋꿋이 견디셔서 고맙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실물은 처음 보는데 롯데 실현승이 아쉽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법에 대해서 관심 두고 살았는데 새로운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왼쪽 눈 감고 오른 볼 찌르는 거 안 되는 거 아시나요? 무슨 말이에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이럴 찌르는 해보세요. 안 됐잖아. 사회자 입장을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손 같이 하나 둘셋 꾹. 영어로 쓰신 분도 계시네요. 외국에서 친구 같은데 한국어 실력이 별로 제 책을 읽을 만큼 좋지는 않지만 제 책에 대해서 그 남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들었다 이런 얘기 써주셨고요. 영어로 써주셨습니다. 나의양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마쳐야 할 시간이 되는데요. 인사 말씀. 각 지역에 이렇게 가다 보면 지역의 분위기가 다 다르고 주최자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오늘 제가 그 구미 행사하셨던 질문자 마지막 부분에 완전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제가 그래버리 웃을 일이 없었는데 웃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승강기에서 이제 뵀던 분은 캐나다에서 오셨다고 제가 어디 계신지 잘 못 찾겠습니다만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뭐 가장 멀리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뭐 전국에서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외에서도 오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많은 이런 뭐 위로와 격려의 말씀, 또 눈빛, 박수 이런 속에서 많은 힘을 얻어서 앞으로 잘 견뎌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 책의 서문을 읽으면서
서문을 쓸 조국의 마음이 피의자 신분을 쓴 거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피의자란 자유롭지 못하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합니다.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저희 세대가 저도 똑같이 아이들을 키웠고 저희 세대가 저희가 알고도 잘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모르고도 잘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반성하고 고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너희도 그랬지 않느냐, 너희는 더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공장을 맞아야 할 문제인지 팔다리를 잘라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단두대에 모가지를 빼놓고 기다려야 할 문제인지 이것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조국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빨리 자연인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신사를 하시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조명이 꺼지면 핸드폰 라이트를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으로 한번 비춰볼까요? 네, 음악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히 아는 음악이 있을 건데 그 음악에 맞춰서 우리 함께 노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팔씨름을 한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과 단체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제가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있네요. 네. 구미답게 하나, 둘, 셋. 이번엔 조국답게 하나, 둘, 셋. 네. 라이트 한 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트. 다시 한번 비춰서, 이거는 뭐 저희가 구미스럽게 하는 겁니다. 절대 결혼식이 아닙니다. 조명 좀 끄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일 제 하나뿐인 친동생이 결혼하는데 우리 장관이 오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마치고 가야지. 꼭 뵙고 가려고 나왔습니다. 조국 하면은 뭐 해야죠? 자,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조국! 한 번 더. 조국!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물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조금 해달라고 해서 선물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고 한번 누가 주셨는지 좀 보고 한번. 저희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좀 주시면 뭐 꼭 좀 읽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전국 사제관 대표 김영식 신부님께서 드린 거. 자, 김태현은 살인자 주제 표정에 말려서 가지고 너무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최흥식님 올리. 조국님 고난을 이기고 방향나 춤추는 모습 보고 함께 힘내봅니다. 봄날의 싱그러운 정치하고 정치하고 바라보는 자, 제가 문제를 있습니다.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구미 오셨으니까 구미를 대표해서 구미빵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있다 그래서 너무 큰 선물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실지 모르겠는데 또 있습니다. 팬분들 득점 받는 팬분들 선물 드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네. 또 있으세요? 갑자기 뭐 있는 거 그냥 꺼내셔서 오시는 것 같은데요?
메모장으로 쓰시라고 자신이 그리신 그림이 든 메모장입니다. 김영식 신부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신. 근데 앞에 조용히 전달만 하시려는데 어디 계시죠? 인사만 한번 네. 조용하게 마이크는 네, 좀 네. 제가 말 한 번만 얹겠습니다. 네, 행사 끝났는데 지금 안전 때문에 오른쪽, 제 쪽에서 오른쪽, 이쪽 편에 있는 통로 쪽 분들부터 먼저 좀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찍는 시간은 저희가 단체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교수님 기차 시간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계단권만 좀 피워주시면 장관님 먼저 나가시겠습니다. 이쪽 자리만. 네, 질서 정연하게 안전하게 준비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후배 살고 있는 청년 후배단장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